자, 믿고 보는 밀리터리 채널 슈퍼소닉 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모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지금 또 화제 이슈가 되는 게 중국이 이 전투기 수백 대를 개조해서 자살 전투기로 만든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이게 보도가 좀 이렇게 복합적인 게 이미 그 내용은 10년 전, 2012년, 13년도에 이미 그 보도가 이제 많이 났었어요. 무슨 얘기냐? 그 당시에도 이제 양안 사태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시작되던 이어지고 있던 시절인데 그 중국 공군에서 그 기점이 J6 전투기를 약 3,000대를 이제 보유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거를 다 도태시켰죠. 네네. 그게 이제 2010년에서 11년, 12년 이렇게 이제 넘어오면서 다 이제 일거에 도태시켜서 보관을 이제 시켰죠. 그리고 더불어 이제 일부 J7 소위 이제 중국판 미그 21 중에서 좀 구형 초기 생산분들 네네. 를 다 이제 도태시키면서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거를 개조를 하게 됩니다. 특정 기지에서. 네네. 그래서 소위 무인 전투기. 근데 그 시점에 이제 미국은 F-16A형, B형을 이제 그 무인 전투기로 개조해서 이 미공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자살 뭐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네네. 그 항공기보다는 어떤 사격 그 테스트할 때 그런 용도로서 이제 뭐 F-16 를 개조해서 초기형들을 개조해서 이제 배치를 이제 하고 그 네. 모습들을 공개하니까 동시에 중국에서도 이제 우리도 그런 게 있다. 근데 용도는 대만을 이제 상대했을 때, 네네. 소위 침공을 했을 때 대만 군의 그 방공망, 지대공 미사일을 이제 소모시키기 위해서. 뭐 대만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지 뭐 대만판 패트리어트 미사일들을 이제 소모시키기 위해서 그 용도로 사용하겠다. 그걸 암암리에 이제 자기네들 매체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알려줬죠. 그래서 이미 10년 전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난 기사는 그 기존에 그것도 10년이 지났으니까 일부 그 항공기가 무인화 시켰다 하더라도 좀 노화돼서 또 추가적으로 노화돼서 이제 그 버렸을 거예요. 해체를 하거나 스크랩 처리.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채워 넣긴 해야 되는데 그 많은 3,000대를 다 뭐 개조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 공군에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종 세대 교체가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대상들이 뭐 J8 중에 이제 후기형인 J8-2 2형 앞에 뾰족한 거 먼저 그 구형은 저 앞에가 이제 둥그런 원형이었는데 J8 그 2 그러니까 뭐 서방 측 명칭으로 하면 F8-2인데 이것도 이제 도태 대상으로 들어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그 파키스탄에 줄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전투 공격기 JH7 이게 지금 도태 시기에 이제 때가 돼서 부대에서 장비 교체, 전투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 공군이나 해군 항공대가 SU-27 계열 그리고 이제 SU-30 계열이 자리를 잡은 거죠. 그리고 더불어 이제 자국산 J10 그리고 이제 J20 스텔스 전투기도 이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이제 들어가겠다. 그런 이제 어떤 입증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J8-2를 이제 보내면서 그 빈자리 그동안 10년 사이에 또 이렇게 스크랩 처리했던 거를 어떤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거 무인 전투기로서.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옛날 그 숫자까지 다 이제 합해가지고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퇴역할 전투기들을 무인 전투기로 만든다면은 그 비용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중국의 국방비를 이제 공식적으로 뭐 나온 얘기들은 뭐 흔하게 나온 얘기는 없는데 네네. 자기들이 전체 그 전력 투자 비용 중에서 얼마 안 될 겁니다. 비중이. 예. 미국도 역시 뭐 그 무인 전투기를 자기들이 어떤 테스트 용도로 이제 많이 개조했는데 그것도 큰 비중을 차지 안 해요. 그 부대 뭐 규모나 그 운영하는 뭐 비용도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 안 하기 때문에 역시 중국도 그거를 뭐 사람이 일단 탑승하는 그 전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안전도 문제 이런 거는 다 이제 제거를 하니까 그런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비용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국의 무인 전투기들이 활성화가 된다면 이 대만 방공 시스템을 공격하거나 약화시킬 수가 있겠네요. 예, 충분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기종도 또 새로운 게 구형 중에서 또 새로운 게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뭐 효과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 J7도 무인 전투기보다는 다른 나라에 공유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무인 전투기로 전환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중국의 그 항공 산업, 소위 군용기를 포함해서 그 동안의 이제 발전 과정을 보거나 수출 실태를 보면은 사실 그 동안에 우리는 이제 F-50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수출에 시장에 중국은 먼저 앞서서 그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물론 이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도 있지만은 그 말씀하신 J7 전투기를 좀 많이 판 편입니다. 그 판매를.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벌써 시기가 꽤 거슬러 올라가죠. 뭐 80년대 초중반부터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에 이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미 수출 시장에서는 구형 전투기 이제 도태가 돼야 되는. 그리고 파키스탄 공군조차도 지금 이게 구형이다 보니까
없애야 되면서 대체 기종으로 J10을 달라고 해서 지금 도입이 되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FC1이라고 이제 양국이 공동 개발했다는 이제 또 신형 전투기가 있고, 물론 이제 근본이 FC1은 미그 21의 어떤 그 슈퍼, 예전에 그 90년대 초반에 미국과 함께 80년대 말에서 함께 공동 개발하려고 시도했던 게 바로 지금의 FC1 개량해서. 그러니까 근본은 미그 21 계열이에요. 그게 최종 발전형인데 네네. 그걸로 이제 교체를 하기 때문에 뭐 항속거리나 무장 능력이 떨어지는 J7은 이미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국가들 몇 개국이 있는데 한 5개국 이상 되는데 거기는 어쩔 수 없고 어떤 그런 중요성이 떨어지고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제 파키스탄에서는 이제 버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즈 면에서는 이제 우리 서방 측에 대한민국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F5EF 그 정도 수준은 되죠. 사이즈나 어떤 무장 능력이.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역시 대한민국이나 대만 공군도 F5EF는 조만간 버린다. 이미 다 결정을 했고. 네네. 더불어 이제 중국 공군도 완전 도태를 시키겠다. 보유하는 기종을. 그리고 이제 어떤 그거를 무이나 더 많이 하겠다는 거죠. 그 먼저 보낸 J6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안에서도 J6를 좀 빼내고 J7을 채우고 그다음에 F5-2도 또 무인화시키고. 그래서 그 무인 전투기 구형 전력의 무인 전투기도 이제 어떤 그 안에서 또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기종 교체를 해서. 근데 뭐 J7이 일선에서는 사람이 이제 조종사 타고 나가서 그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이제 저기 위험성이 크죠. 격추되기 쉬운 전투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새로운 바람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중국 공군에서. 그 더 밀리터리 밸런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중국군이 보유한 J7과 J8이 약 350대에 이른다고 했어요. 뭐 얼쭉 숫자가 맞습니다. 예. 거기다가 중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J8까지 합치게 되면 총 400대 전투기를 보유한 셈이네요. 네, 예. 이것들 다 무인 전투기화한다. 예. 그 전쟁 초기에 대만을 침공했을 때 다 축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 대만 공군의 방공망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투입을 하겠다는 거죠. 격추되면 오히려 뭐 그거에 대한 미사일 값과 상대방의 대만군의 미사일 값을 비례하면은 싸게 먹힌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중국은 이 무인 전투기로 개조를 해서 확실하게 이 현대전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길 수가 있겠네요. 이게 그 전쟁이 이제 만약에 지속되면은 그런 침공이 지속돼서 이제 소모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역공을 당했을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러한 전력이 이제 다 소모가 됐을 거고. 네네. 그래서 뭐 좀 이게 단기적인 전력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 미국은 어떤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16A가 어떤 그 미사일 그 테스트용으로 이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미국은 그 옛날 그 예전부터 ADM-160이라는 디코이 미사일이 존재합니다. 미끼 미사일. 네, 미끼 미사일이죠. 그래서 이미 2014년도에 중국이 그렇게 해서 대만을 이제 무인 전투기를 써서 초기에 침공을 이제 한다면 소모시키기 위해서 반대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ADM-160을 여러 종류의 플랫폼, 뭐 B-52H 폭격기라든지 아니면 전투기에 모든 전투기에 달아서 그를 중국 방공망에 쏘겠다 해서 그런 시나리오가 이미 공표가 됐었어요. 같은 시기에. 그래서 그게 서로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미국은 디코이 미사일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중국은 그 아깝다. 네네. 이 도태된 전투기 아깝다 해서 그걸 개조했는데 과연 어떤 그 방공망에서 되레 뚫고 또 들어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 미끼가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작전 상황에 혼재가 돼야 되는데 중국 공군은 좀 단순하게 사용하는 것 같고 이 미국은 좀 더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사용을 하겠다는 거고 그것도 아주 뭐 수많은 양을 써가지고 하다못해 수송기에서도 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어떤 전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그래서 미국이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앞서는 것 같고 실제 네네. 그거의 또 효용성을 따져보면은 그리고 중국 공군이 말하는 뭐 J6나 J7 더 나아가서 J8, 2형이죠. 이거 무인화 시켜봤자 이것들이 뭐 공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뭐 또 좀 지금에 말하는 요즘에 흔히 무인 드론 얘기하는데 스텔스 드론 얘기하는데 그거와는 개념이 상당히 초보적인 개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2025년이면 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에 우리가 이제 다른 그 내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무기 체계가 최신적 무기 체계가 갖춰지는 어느 정도 적정량이 갖춰지는 시기가 25년도는 아니에요. 27년도가 돼야 돼요. 그게 네네. 이제 전력화되는 시기가 27년 돼야지 내가 뭔가 좀 완비를 했다, 구비를 했다.
자, 네가 가지고 들어간다 하는 거는 저는 27년도로 보고 있지. 25년도는 좀 뭔가 서방 측에서 네네.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시간을 땡겨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렇게 좀 경보성. 그래서 25년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27년도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또 제가 본 어떤 기사에서는 이 한국이 중국 대만 전쟁의 기준점이 된다. 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예. 결국에는 한국이 중립을 하느냐 아니면 대만을 돕느냐 이것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이게 언론이라는 게 아니면 뭐 학자들, 박사님들, 대학교 교수님들이 그동안에 이거를 서로 기본적인 상식이고 다 아는 얘기를 그렇죠. 아무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역사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1949년도 그 중국 본토가 이제 그 적화 공산화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국민당 세력들이 이제 대만으로 쫓겨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제 그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거고 그들 입장에서 지금의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래 생각했던 영토 점령 확보 안 끝났다는 겁니다. 북한도 동일합니다. 북한도 남조선 적과 통일은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를 나름대로 군사력을 계속 키워왔죠. 특히 중국과 북한이. 러시아는 중간에 좀 축소가 됐고. 근데 러시아는 지금 그 자기들 옛날에 자기들 그 권역, 그 나토 지역이 아닌 순수한 원래 나토 지역이 아닌 동구권 중에서도 원래 자기 그 슬라브 쪽 계통 그거를 다시 확보하겠다고 전쟁이 이렇게 지속되는 거고. 중국도 역시 대만은 내 땅이야. 저거 승부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저거 끝까지 먹어야 되겠어. 동일한 연장 선상에서 이게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전장 지금 안보 환경이 상당히 좀 위태롭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비태세. 그만큼 이쪽 언론이나 뭐 군사력이나 계속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걸 보여줘야 되고 자꾸 주변 그 환기를 시켜야 되고 우리도 준비하고 있다. 전쟁은 쉽게 일어날 수 없게끔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유럽은 우크라이나 쪽은 그게 이제 잘 안 됐던 거죠. 쉽게 본 거고. 그래서 이제 침공이 된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뭐 이렇게 한쪽 결론으로 쉽게 뭐 전쟁이 날 거다. 그거는 이렇게 뭐 25년도 뭐 이거는 너무 좀 앞질러서 이제 막 이렇게 주변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강하고 실제 위험한 거는 27년도. 27년도. 예, 중국의 전력이 다 어느 정도 완비되는 시점. 그리고 다음에 이제 북한도 탄도탄 개발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됐을 거예요. 그때 가서는. 지금은 좀 미진하고 부족한 게 있는데 어떤 뭐 고체 로켓 쓰는 거 이제 그런 개발하고 실전 배치하는 것까지 시간을 이제 보면은 향후 5년, 3, 4, 5, 6, 7, 5년이 이제 저기죠. 그 변화가 이제 오면서 진짜 27년도 이후에는 진짜 위험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죠. 야, 정말로 지금 세계 정세가 하루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네요. 다시 옛날 시절로 돌아간 거죠. 그 중간에 누차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대테레 전쟁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떤 전 세계적인 동시다발적인 3차 세계대전급의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준 게 대테레 전쟁이었습니다. 중동과 그러니까요. 서남아시아에서 지속됐던 거. 네. 마치 남의 일처럼 보여줬죠. 비정규전 중심이었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다시 그 냉전 시절로. 근데 그거를 자꾸 언론사에서는 어떤 톤수를 좀 낮추기 위해서 어떤 그 분위기를 낮추기 위해서 뭐 신냉전이 새로 왔느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의문점을 이렇게 짓는데 왔죠 실제로. 전 세계적인 전쟁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온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 자체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화산과 같은 존재네요. 네, 모든 종류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죠. 네, 아무튼 또 여기까지 중국의 J7의 무인 전투기화가 된다는 이슈에 맞춰서 이런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오늘도 말씀 나눠주신 안승범 대표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